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관리센터 최정용 어드바이저입니다. 화목한 런치스타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시대의 새로운 수혜주로 받고 있는 업종이죠. 원전 그리고 유틸리티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옆에 나와 계신 이민재 연구원님과 함께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민재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대선 끝난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많이 바쁘셨나요? 최근에요? 일단 어색하네요. 계셔야 되는 분이 안 계시니까 네. 어색하고요. 네. 일단, 네, 주가 보시다시피 사실 최근에 좀 변동성이 좀 컸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이런 변동성은 결국은 트럼프 시대 기존과는 좀 다른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도 이런 부분들 좀 반영을 해서 연간 전망 자료를 좀 작성을 했었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원전 쪽을 계속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SMR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재생에너지는 당연히 좀 네.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의 투자들은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투자 유망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종목도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주가 차트 한번 좀 보고 한번 또 얘기를 나눠 가겠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셨던 LS 일렉트릭 보면은 대선이 10월 5일, 6일 이때 끝나고 나서 살짝 올랐다가 좀 내려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면은 11월 5일, 6일 이때 조금 상승을 했다가 저희가 전에 방송에서는 조선 그리고 이제 방산업종에 대해서 좀 다뤘었는데 그런 업종들보다는 지금 상승폭이 조금 약한 흐름을 보이는데 혹시 이게 또 다른 매수 기회가 아닐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한번 문의를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나중에 이제 이 주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이 연구원님께서 11월 11일 날 2025년 관련된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늘어나는 설비 투자라는 자료를 하나 올려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 지난 시간에도 이제 자료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많은 분들께서 이 자료를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 자료는 저희 제목 옆에 URL로 남겨드리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거기서 다운받으셔서 이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자료를 보면은 아까 초반에 언급을 해주셨던 SMR과 그리고 대형 원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작성을 해주셨는데 혹시 저희가 여기 SMR과 대형 원전에서 어떤 내용을 좀 주목해서 보고 내년에도 이제 전력 수요는 증가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투자 포인트를 어떤 포인트로 잡아서 가져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 가지고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느냐라는 것 같고요. 일단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느니까 결국 공급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런 수요가 그러면 그동안은 어땠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년 가까이 정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 그다음에 노후 설비들이 교체되는 거,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것들이 동시에 겹쳐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물론 트럼프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복합적으로 엮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빅테크의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SMR을 제가 22년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투자 주체가 좀 더 다양해졌고 그 다음에 투자금이 늘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빅테크의 투자가 결과적으로 SMR을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형 원전 자체가 은퇴를 앞두고 있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원전은 40년 넘어가면은 이제 설계 수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폐로를 진행을 시작합니다. 아니면은 기간을 한정해서 수명을 연장하는 그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미국 원전 같은 경우에 평균 40년이고요. 보시다시피 50년 넘어가는 원전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교체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 지금 중요한 변수인데, 여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원전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인데, 사실은 바이든 때 이런 정책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런 기틀을 마련한 건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때부터 SMR에 대한 투자들은 계속 이루어졌었고요. 트럼프가 SMR에 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결국 뭐 경제성 같은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원전에 대한 헤게모니에 대해서 다시 미국이 되찾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든 때도 이미 원전은 2050년까지 200기가와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8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 현재 미국 원전의 2배 정도 되는 수준까지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 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그 공급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자처가 변경됐다던가 아니면은 그동안 오랫동안 투자가 못 이루어졌던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화석연료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SMR에 대한 투자들로 연결이 되고 있고, 이게 미국의 정치적인 목적까지 같이 연결돼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저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미국의 SMR 투자를 늘리게 됐을 때 이제 저희가 우리한테 무슨 수혜가 있냐. 사실은 미국 SMR은 다 기업들 이렇게 잠깐 리스트 보시면 대부분들이 기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계속적으로 막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좀 들으시면서 웃으시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동시에 TSMC의 포지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칩 설계하는 업체들의 칩을 이제 제작해주는 게 TSMC의 역할이라면 에너빌리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SMR을 설계해주는 업체들의 제작을 해주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빌리티의 어떤 특수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미 대형원전 때부터 저희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SMR에서도 이런 협력들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런 부분들을 좀 보기 위해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SMR,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냥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SMR은 이제 거의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유니콘이라고 하죠. 뭐 저희가 뭐 듣기는 했지만 실체를 아직까지 보지 못한 그런 걸 유니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SMR이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 단계지 상용화는 아직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유니콘이 아니라 조금 더 현실성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SMR이라는 거는 스몰 모듈러 리액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라지 리액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원전 자체를 일단 소형화시킨 기술이고요. 거기서 소형화시킨 거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 중간 과정들을 압축시켜갖고 기존의 경수로 베이스로 원전을 운영하는 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누스케일이라고 하는 회사가 SMR을 하는 거고, 그거를 3세대 플러스 노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이제 기술적인 전환들이 이루어지는 건 물이 아닌 다른 뭐 헬륨이라든가 소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원자로를 통제하는 게 이제 그 4세대 원전이라고 부르는데, 막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막 꿈의 기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원리는 다 똑같아요. 핵분열을 이제 응용하는 것일 뿐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냉각제와 감속제가 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이제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당연히 제작 쪽에서의 차이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에너빌리티가 더 중요한 건 기술 면에서 엄청나게 새로운 기술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구현하는 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빌리티에 조금 더 강점이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러면 상당히 좀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좋게 보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SMR 이후로 이제 또 해주시는 게 혹시 이 리포트 작성을 하신 게 대선 이후부터 준비를 하신 건 아니신 거죠? 네. 예, 다음 질문을 한번 좀 들어볼게. 이제 잠깐 저기 PPT 보시면요. 그러니까 사실 에너빌리티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 내후년부터 막 이 회사가 막 급변하는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잠깐 여길 먼저 보시면 대형 원전의 수주 사이클이 중요한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이 차트는 많이 아마 저랑 얘기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체코까지 딱 나왔거든요. 근데 체코의 반이 나왔고 이제 앞으로 나올 게 국내, UAE, 폴란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한수원이 수주를 받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수원이 수주를 받고 나서 에너빌리티한테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이고요. 그게 매출로 나온 데는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 말인즉슨 에너빌리티가 실제로 실적에 잡히는, 그러니까 수주부터 영업이익까지 연결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2, 3년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이제 밥캣이 뭐 이번 딜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밥캣이 뛰어서 나가겠죠. 네. 그러면 두산 별도의 이익을 기준으로 저희가 봐야 될 텐데 그럼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27년, 28년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 회사를 본다 이러면 밸류에이션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단기적인 실적들을 바탕으로, 단기라면 올해 내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에너빌리티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사실 되게 사기 싫은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중장기 성장성, 그러니까 이런 수주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을 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의 밸류에이션을 형성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보고 이쪽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에너빌리티는 항상 바닥을 좀 저희가 설정을 하면서 이 종목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기 전선 쪽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 부분보다도 이제 저희가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여기 두 번째 좀 내용을 작성을 해주셔서 혹시 재생에너지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저희는 재생에너지는 저희 하우스는 정현승 연구원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뭐 저랑 이제 의견을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당연히 정책적으로는 트럼프 시대에선 지원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네네. 유럽 같은 경우에 여전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가 좀 있다라고 쓸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네. 다음에 이미 어느 정도 인허가가 나와서 개발에 착수한 프로젝트들은 트럼프 시대가 되더라도 막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들을 확보해가는 과정들은, 그러니까 주가상으로 센티는 단기적으로 안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실적들은 꾸준히 발생되는 그런 모습들을 과거 트럼프 1기 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단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IRA라고 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내용들인데 이미 미국의 태양광과 풍력은 단가 경쟁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봐야 됩니다. 그냥 재생에너지가 싫은 정책을 펼칠지 아니면 이거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싫은, 그러니까 그런 반대 정책을 펼칠지 봐야겠지만 경제성을 어느 정도 갖춘 재생에너지를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지는 저희가 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수요처들,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라던가 유럽의 수요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들을 저희가 지켜는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로는 주로 보는 게 원전 그리고 유틸리티 이쪽으로 지금 많이 접근들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그러시면 이제 이 추천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이외에도 LS 일렉트릭을 조금 넣어 주셨는데 혹시 이 부분을 조금 주의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자료 보시면요.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현대 일렉트릭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산일전기, 재룡전기 이런 회사들을 사실 되게 오랫동안 봤었죠. 저랑 이제 같이 보시고 막 했는데 그때 이제 이쪽 산업이 커졌던 가장 큰 이유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수요를 대응하지 못하는 공급에 문제가 있었고 그 수요는 사실은 노후 설비가 교체되는 수요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시대가 좀 변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까지 발생을 했었고,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까지 발생을 하면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전력 수요가 늘기 때문에 결국 그에 동반되는 공급들이 모두 다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결론은 지금은 이제부터는 노후 설비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겠으나 재생에너지와 데이터 센터 쪽으로 그 무게중심의 축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들은 강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시면은 대형 3사가 증설을 합니다. 뭐 대형 3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증설을 하지만 여전히 그 증설들을 감안했을 때의 수요도 충분히 강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제가 LS 일렉트릭을 이제 아까 앞서도 차트를 보셨지만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S 일렉트릭을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경쟁사들 대비, 뭐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해봐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그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경쟁사들의 밸류에이션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산업이 좋으면 경쟁사들은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저희가 모두 다 초고업을 얘기하고 있지만, 초고업 변압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확장성이 있는 부분들은 중저압 쪽의 배전 쪽입니다. 근데 국내에서 중저압 배전을 하는 거는 LS 일렉트릭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캐파 증설들을 통해서 경쟁사와 초고압 변압기에서의 캐파도 어느 정도 맞춰갈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너무 싸다. 그렇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LS 일렉트릭 그 주가 흐름인데 지금 현재 가격은 13만 9천 원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연구원님께서는 목표 주가를 한 24만 원까지 설정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 주가 흐름이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내려온 흐름을 보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한국전력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어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저희 고객분들 중에 한국전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앞으로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혹시 간단하게 뭐 이제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옆에 원래 계시던 분이 항상 저를 네. 놀리시던 네. 종목이었는데, 그러니까 답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때 제가 박지훈 저희 부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지금 모든 내용들은 다 똑같은 게 요금을 올려야 되고 유가가 빠져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요금은 추가적으로 더 올려야 되고 유가는 더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랐던 거는 지난 10월, 11월 사이였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예상치 못했던 요금 인상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이제 주가 흐름이 좋았던 거고 한데, 여전히 한전의 가장 큰 과제는 별도 기준의 차입금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수준의 이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뭐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한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보던 시각 그대로 그 이상으로 좀 봐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추가적인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요금 인상은 일단 이번 겨울이 지나가는 3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3, 4월 정도에 이번과는 조금 다른 형태가 될 거예요. 왜냐면 산업용 요금이 원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정용 요금의 인상 가능성을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구원님 말씀은 뭐 내년 3월에 뭐 요금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한국전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보유를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물론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변동성이 그러니까 저희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유가가 나는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셔서 그 비중은 좀 조절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만약에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밑으로 간다면은 당연히 더 요금 인상까지 끌고 가도 되고요. 유가가 나는 오르다가 내릴 것 같다. 왜냐면 동절기가 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뭐 줄이셨다가 그 시점에 맞춰서 또 늘리는 뭐 이런 플레이를 지금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되는 구간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이민재 연구원님 모시고 저희가 그 원전 그리고 그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제 유틸리티 그리고 그 한국전력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주제 그 전력 웨이브는 2025년에도 계속 우상향 될 것 같습니까? 네, 당연히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 원전 혹시 그 원전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매수 타이밍으로 보셔도 뭐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저희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화목한 런치스탑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